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그리고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내란 재판 본격화. 그러니까 어제 첫 형사 재판이 열렸습니다. 네, 첫 번째 재판이었어요. 그러니까 내란 재판 1심은 지규현 판사가,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법 형사 24부의 지규현 부장판사가 맡고 있는데 예, 피고인이 총 8명이거든요. 네. 크게 한 3갈래 정도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갈래. 네.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윤석열 대통령 사건. 그리고 나머지 7명은 이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이거든요. 예. 이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내란죄 성립 여부를 다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음흠. 이 사람들의 문제가 안 되면 아예 내란죄 자체가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따로 하나로 병합해서 묶었어요. 예를 들면 이를테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김용현 전 장관, 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이런 예. 사람들이 하나로 병합해서 사건을 재판을 하고 있고요. 예. 또 하나가 이제 공범 여부가 걸려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음흠.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나 김봉식 전 서울청장, 이 사람들도 내란 중요인무 종사자 혐의이긴 하지만 계엄 공모에 가담했느냐, 그러니까 국회 봉쇄나 체포조 운영에 가담했느냐가 쟁점인 사람들, 이렇게 총 3갈래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공판은 어땠습니까? 요 김용현, 노상원 이쪽이거든요. 네. 요 1심 1차 공판기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첫 정식 재판이라고 하는 건데, 일단 검찰이 한 PPT를 준비해서 한 1시간 정도 공소사실 요지를 밝혔어요. 네. 피고인들이 밝힌 사정과 이유는 헌법에 규정한 계엄 선포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시간 동안 설명을 했고요. 반면에 김용현 전 장관 직접 어제 신문에 참여를 했는데 마이크를 잡고 한 20분 동안 강변을 했어요. 어떤 내용들 말했습니까? 거대 야당의 폐악질이 계엄 사유 명분을 제공했다. 계엄은 법으로 보장된 대통령 권한이다. 그러니까 뭐 현재에서 윤 대통령이 했던 얘기 그리고 본인이 했던 얘기들을 좀 리바이벌하는 장면이 연출이 됐고요. 반복했네요. 네, 그리고 정치인 체포 지시한 적이 없다.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눈에 띄는 장면이 검사가 중간중간 말할 때마다 김용현 장관 측에서 계속 어깃장을 놨어요. 이를테면 아니 윤석열 대통령 갖고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호칭하는 건 부적절하다. 재판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아니요, 저쪽 검사한테. 검사한테. 네. 그러니까 국가 원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정식으로 불러라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좀 이상한 게 보통 재판이나 수사기관에서는 네. 이름만 부르거든요. 원래 그러죠. 뭐 씨도 없어요. 뭐 피고인 누구 이렇게. 네, 누구 뭐 이자 이렇게 그냥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아예 이제 뭐 호칭을 좀 높여서 사용해라. 그리고 계엄 배경은 거대 야당 때문인데 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얘기는 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 사실 재판 자체랑은 좀 무관한데 뭐 기싸움 혹은 예. 뭐 광장 여론에 좀 소구하려는 메시지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예. 다음 공판기일 잡혔습니까? 네, 지금 말씀드렸던 김용현, 노상원 이 사람들에 대한 재판은 일주일에 한 번씩 집중 심리를 한다고 해요. 예, 뭐 다음 예. 주부터 한 주가 빠진 주가 있긴 한데 어쨌든 대체로 일주일에 한 번씩 공판이 있을 거고요. 처음에 3갈래로 나눴었잖아요. 그중에 3번째였던 조지호 전 청장, 김봉식 전 청장 같은 경우의 재판은 모레 있습니다. 네. 모레에 첫 공판이 있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2차 공판 준비 기일도 있어요. 요 3가지 갈래를 다 병합할 수도 있거든요. 한 번에 병합해서 갈 수도 있어요. 네, 그럴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되면 진행이 좀 더 빨라질 수도 있는데, 네. 다만 이 전체 재판의 예상 증인이 500명이 넘고 수사 기록이 4만 쪽이 넘거든요. 1심만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이를테면 예전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한 200명 증인의 수사 자료 한 20만 쪽 정도 됐는데 네. 1심 무죄 내리는 데까지 5년이 걸렸거든요. 이번 사건도 그렇게 길어질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같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박순봉 기자는 어제 재판에서 뭘 주목하셨어요? 일단 지금 탄핵 심판하고 형사 재판이 이제 동시에 돌아가게 된 거잖아요. 네. 이게 지금 법조계 쪽, 그러니까 특히 뭐 국민의힘 쪽 분위기를 들어보면은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형사 재판하고 탄핵 심판이 마치 독립이 돼 있는 듯하지만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좀 불리하다 이런 얘기들도 좀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예를 들자면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보면은 일단 탄핵 심판이 인용된 다음에, 그러니까 네. 파면된 다음에 뭐 유죄 선고가 쭉 나오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형사 재판에서 윤 대통령 경우 내란 혐의 유죄가 나온다 이러면 헌법재판소가 부담을 확 덜게 될 거라는 거죠. 특히 내란죄가 유죄가 나오면은 파면시키기는 굉장히 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반대로 탄핵 심판이 인용돼서 윤 대통령이 파면된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 형사 재판이 이뤄진다라고 하면은 그때도 역시 법원은 부담을 덜죠. 왜냐면은 대통령직을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부담을 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1심만 해도 몇 년 걸릴 거란 예상이 나오는 상황이라면 형사 재판이 헌재 선고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거의 없고 헌재 선고가 형사 재판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군요. 맞습니다. 예.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뭐 최근에 그 법조인 출신 국민의힘 의원을 만났는데 네. 지금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전략에 대해서 좀 불만을 많이 표하더라고요. 이게 어. 왜냐면은 뭐 주기현 판사가 지금 실제로 이 형사 재판 하고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던 판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주기현 판사가 보기에는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봤을 거라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보고 있어요. 음흠. 그러면은 형사 재판을 먼저 한 다음에 탄핵 심판을 그 이후로 끌어가야지 훨씬 유리하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면 형사 재판에서 뭐 유죄가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요. 예. 근데 지금 그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갑자기 지연 전략을 쓰지 않고 있거든요. 그냥 탄핵 심판 그냥 예정대로 갑시다. 뭐 변론기일도 추가로 하지 말자. 뭐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거든요. 변론기일 추가 신청 안 했죠. 네.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불만들이 좀 나오고 있고 국민의힘에선 그리고 특히 탄핵 심판처럼 이 징계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일일이 따질 수 없는 경우에는 특히 뭐 양쪽이 치열하게 다투고 있고 대통령직 굉장히 중요한 직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파면 그 징계 중에서도 최고 수위를 할 때는 형사재판까지 확정이 되기를 기다리는 게 맞다 이런 여론들이 많은데 그 여당 쪽에서는 그런 식으로 변호인단이 끌어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너무 무조건 경력 많은 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다. 지금 경력이 많은데 감정적인 얘기만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좀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이 지금 고민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지금 희망도 갖고 있지만 사실은 인용될 거라는 분위기가 훨씬 더 커요. 근데 반면에 네. 형사 재판에 대해서는 뭐 유죄까지 나오겠느냐 이런 분위기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 탄핵 심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어렵게 보는 거고 형사 재판은 뭐 덜 어렵게 보는 건데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형사 재판은 크게 중요하진 않은 상황 같아요. 분위기를 보면 그러니까 탄핵 심판이 중요한데 대통령직을 잃어서 정권을 내주느냐 마느냐 요게 중요한 건데 고민이 많습니다. 고민이 포스트 탄핵 국면을 어떻게 끌어갈 거냐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탄핵 선고가 난 이후 포스트 탄핵 시기를 어떻게 꾸려갈 거냐? 네. 사실 어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나오는 메시지들 보면 승복하자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야당하고 공방을 벌이고 있잖아요. 예. 이것도 사실은 이미 준비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탄핵 이후 국면을 어떻게 끌어갈 거냐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건데 일단 큰 그림을 제가 좀 짚어드리면 거의 좀 공통된 입장이라고 할까요? 수면 아래서 나오는 공통된 입장은 이건 몇 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즉각 경선 공고는 안 할 거라는 거예요. 아니 탄핵 선고가 나고 나면은 60일 안에 대선 치러야 되는데 그러면 경선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뭐 그 지도부 관계자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 선거 운동 시간을 좀 깎아 먹더라도 예. 그렇더라도 이 응축된 에너지를 좀 이어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전에 뭐 제가 뭐 상을 좀 치러야 된다 이런 표현도 썼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상을 좀 길게 치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그것에 빗대셨죠? 네, 이게 뭐 비윤이든 친윤이든 요 예. 얘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좀 공감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이렇게 갈 건 좀 명확해 보이고요. 어허. 그런데 그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뭐 지도부 뭐 관계자가 표현한 게 전 좀 인상적이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전략은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저긴 아니잖아요. 이 전략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략을 쓰고 싶은 건데 결국 그러면 지금 현재 지도부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상을 치르든 뭐 어떤 과정을 거치든 간에 해서 지지층의 결집된 에너지를 끌고 가고 네. 그다음에 이걸 전환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층을 향할 수 있도록. 외연 확장.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국민의힘의 고민이 뭐냐면 예. 그 전환은 누가 할 수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그 예. 에너지가 지금 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결집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이 지금 국민의힘의 최대 리스크이자 최대 기회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이 인용돼서 파면이 됐을 때 예.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 예. 그 메시지가 국민 통합,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중도층을 조금 더 포용할 수 있는 메시지를 낸다라고 하면은 국민의힘 쪽에서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는 것이고 만약에 반대로 뭐 지지층 일부만 좀 자극하는 그런 메시지가 나온다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도부의 역할에 대해서 그런 얘기들을 좀 하는 의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부가 나서 가지고 결국 윤 대통령을 설득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될 거다. 향후에는 그런 고민들이 있고요. 그 다음 단계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윤 대통령이 그렇게 만약에 뭐 어찌저찌 해서 메시지를 낸다라고 하면 그 다음 단계는 경선이거든요. 예. 근데 경선인데 여기도 또 국민의힘이 고민이 많은 게 후보군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기회다라고 하지만 동시에 또 리스크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뭐 그 다양하잖아요. 뭐 이념적으로 다양하다라고 네. 할까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탄핵 찬반 가지고 다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후보군들이 예. 이렇게 해서 싸워가지고 흥행이 되는 정도까지면 괜찮은데 음. 갈라지면 이제 또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 가지고 너는 탄핵 찬성했지 반대했지라고 해서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그때 국면처럼 뭐 분당까지 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수준으로 다투게 되면은 그러면 결국 이 응축된 에너지를 잘 이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다라고 해서 결국 이 상황들을 보면은 난관들이 계속 있는 상황이에요. 국민의힘. 근데 반대로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면만 잘 끌어가면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 좀 대비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민의힘에서 최근에 승복 얘기를 민주당한테 이제 떠넘기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은 민주당한테 하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하는 얘기다. 돌려서. 네, 라고들 국민의힘,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그걸를 언짢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다라는 얘기가 국민의힘 안에서도 나오고요. 사실은 민주당에서는 승복한다 할 거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네. 무서운 얘기거든요. 만약에 기각될 경우에는 혹은 각하될 경우에. 내란은 사실 공소시효도 없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을 바꾸거나 아니면 정말 영구집권을 하려고 하거나 계엄2로 가거나 그런 가능성을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기각될 경우에 민주당이 승복하는 건 오히려 생각하기 어려운 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민의힘도 민주당한테 얘기하기보다는 그거를 이제 윤 대통령한테 승복해달라라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실제로 거죠. 민주당에서 이거 기각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어? 뭐 좀 이상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그런 건 하고 있지는 아니고? 않은데 기각될 경우에 어떻게 승복을 하겠냐. 그 사실 오히려 광정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 이야기는 오늘 대표적인 보수 논객이죠.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과 함께 이 승복에 대한 이야기, 특히 보수에 던지는 이야기들, 조언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넘어가죠. 김성훈 네 번째 구속영장. 경찰이 대통령 경호처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 다시 구속영장 신청했습니다. 네, 혐의가요. 아시겠지만 지난 1월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섰었던 거, 그리고 거기에 반발하는 경호처 직원들한테 불이익 주거나 그리고 경호처가 관리하는 비화폰 그 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지점들, 예. 그게 혐의인데 그동안은 사실은 경찰이 구속영장을 3번이나 신청했는데 그걸 검찰이 청구하지 않아서 논란이었잖아요. 뭐 보안 수사해라 이러면서. 네. 근데 이후에 경찰이 영장심의위원회 소집을 요구했고 심의위원회에서도 경찰 손을 들어줬습니다. 예. 9명 중에 6명이 구속영장 청구해야 된다. 근데 이 심의위원들도 고검장이 위촉하는 인사들도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도 이제 검찰 결정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좀 이제 압박이 되는 상황이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많이 예측이 되고 있어요. 예. 만약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고 김성훈 차장이 구속이 되게 되면 예.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도 가능성이 커질 거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하나 나오는 뉴스가 보복 인사 논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에서 취소되자마자 경호처 내부에서 이제 나왔던 얘기인데 한 간부가 예전에 경호처 간부 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라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반대 의견을 낸 걸로 알려졌었는데, 그 대기 발령 받았던 그 A 씨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 A 씨에 대한 징계안 해임이 결정됐습니다. 근데 그 시점이 또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직후다 보니까 야 이제 그러면 그 경호처 내부에서 나름대로 이쪽에 힘을 받아서 자신 있게 보복 인사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좀 같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근데 물리적 충돌에 저는 반대합니다라는 의견을 낸 건데 그걸로 해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사자는 아주 반발하고 있는데, 나오는 얘기들은 이게 기밀 누설 그때부터 나왔던 얘기잖아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물리적 충돌이 있기 때문에 지시를 따를 수 없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그걸 또 흘렸다. 네, 다른 쪽에? 그 정보를 다른 쪽에 흘렸다라는 얘기를 그때부터 이제 경호처 내부에서 나왔었는데 기밀 누설한 적 없다 이렇게 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임은 됐다는 얘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 대통령 첫 체포 시도가 실패한 뒤에 그때 막 도주설 같은 게 퍼졌었잖아요. 이 당시에 실제로 관저 밖으로 나갔다 왔다는 보도가 하나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월 3일 날 처음 공수처가 체포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실패했었잖아요. 예. 그 뒤에 1월 8일쯤에
도주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도주한 거 아니냐 이런 설들이 좀 나왔었는데 설이 막 퍼졌고 그러자 그 다음 날 윤 대통령이 이 뭐랄까 카메라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산책하는 모습, 뭐 이렇게 둘러보는 모습, 이게 또 포착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나 이렇게 여기 있다라는 걸 보여주듯이. 그런데 JTBC 어제 보도가 나왔는데 익명을 요구한 대통령실 관계자 멘트입니다. 입장입니다. 윤 대통령이 그 1월 8일 날 조용히 한남동 관저를 나와서 용산 대통령실 지하 상황실을 둘러보고 왔다라는 전언이 나왔어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2차 체포가 임박해지면서 불안을 느끼고 뭐 이게 피신할 수 있는 건지 알아보러 갔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만약 그 국방부 지하 같은 저기 대통령실은 이제 국방부가 쓰던 건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지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요새예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 피신하러 갔던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같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박순봉 기자. 네, 그 김성훈 차장 영장 신청 얘기부터 좀 짚어보면 네. 지금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청구하는 게 맞다라고 이제 의견을 냈잖아요. 그리고 검찰은 뭐 그걸 존중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제 검찰이 청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관측을 하는데, 좀 수사기관 쪽에서는 좀 불안해하는 반응이랄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예측들도 좀 소수 의견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그 심우정 총장이 계속해서 스탠스가 애매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뭐 수사기관 쪽 관계자가 하는 얘기가 지금 구속 취소하고 그다음에 항고 안 한 이 과정들 보면 굉장히 좀 어수선하고 모순된 행동들을 쭉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본인이 좀 관계가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추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나왔던 얘기들이 그 김용현 전 장관한테 뭐 비아폰으로 연락하는 뭐 그런 방법을 문의했다 이런 증언들이 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우정 총장이 연결을 했을 수가 있고, 결국에는 지금 이 김성훈 차장을 잡으려고 하는 거는 비아폰 때문이거든요. 네. 근데 그 비아폰 기록에 만약에 심우정 총장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은 검찰이 끝까지 잡고 안 놔줄 수 있다라는 그런 예측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역으로 추정을 해보면, 만약에 이번에도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영장 청구를 하지 않는다, 반려를 시킨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심우정 총장과의 뭔가 연계성을 의심해봐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호처 분위기도 좀 짚어드리면은 일단 징계가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래요. 제가 어제 물어봤는데 네. 징계위원회 의결까지는 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가 뭐가 있냐면 처장한테 보고를 하고 처장이 다시 대통령한테 결재를 받아야 되는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의결이 끝은 아니에요. 예, 조금 징계위원회 남았어요. 의결하고 뭐 최종 단계로는 대통령까지 결재를 해야 되는데, 네. 다만 현재 분위기상 이게 뭐 뒤집힐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 처장이 어쨌든 지금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뭐 대통령 대행도 뭐 마찬가지일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네. 뭐 아마 확정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좀 분위기가 많이 안 좋다 그래요. 그 전에 그 윤 대통령이 석방됐을 때도 경호처 내가 많이 술렁술렁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경호처가 초기에 나오는 분위기는 그러니까 김성훈 차장 같은 강경파 인물들이 그 과대표돼 가지고 여론이 이제 되게 윤 대통령을 수호할 것처럼 네. 뭐 이런 분위기였고, 네. 사실 저도 친윤계 의원들한테 물어봤을 때도 방어를 반드시 할 거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실제 열어보니까 전혀 아니었던 거잖아요. 2차 때 네, 그 기억하실 다수의 거예요. 경호처 네. 직원들은 응했어요. 열어주는 게 맞다라는 그런 분위기였던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소수의 리더가 나서가지고 뭐 의견을 좀 반대로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막 걱정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때 좀 우리 막았어야 됐나? 뭐 대통령 돌아오시면 어떡하지? 이런 사람들도 좀 있고, 그다음에 또 불만들이 뭐냐면은 지금 이 말씀해주신 그 A 씨, A 부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내부에서 하는 얘기들이 그 당시에 보면 한겨레 보도로 좀 많이 나왔거든요. 경호처 분위기 같은 것들이 워딩 같은 것도 많이 나왔어요. 오찬 분위기, 대통령하고 오찬했던 뭐 워딩 이런 게 많이 나왔는데 이거 제보한 사람 아니냐. 언론에 공수처에 제보한 사람 하기도, 당신 아니냐. 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언론에 제보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약간 색출 분위기가 또 있는 거고, 그리고 모 관계자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김성훈 차장은 지금 수사받는데 그런데도 징계를 안 받고 있는데 이 사람은 아직 그런 내용들이 확정도 안 됐는데 징계가 확정되는 게 맞느냐, 이런 불만들이 있어가지고 좀 내분을 많이 술렁술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복 인사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죠. 민감국가 보안 문제. 어제 우리 민감 국가로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정했다는 내용 인터뷰로 길게 분석하고 다뤘는데, 이제 그때 우리가 주목했던 부분이 외교부가 미국한테 물어보니까 미국 에너지부에서도 미국에서도 왜 한국이 민감 국가로 지정됐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어제 인터뷰를 마쳤거든요. 근데 밤에
외교부가 관련된 내용을 밝혔습니다. 네, 어젯밤에 보도자료 짧은 입장문이 외교부에서 나왔는데 예. 민감 국가 리스트에 포함시킨 것은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몰라요, 안 나왔어요. 그래서 보안 문제 때문에 동맹 국가를 민간 국가로 이제 리스트에 등재를 시킨다. 너무 이상한데 아직 그 이후의 상황은 전혀 드러난 바가 없습니다. 예. 뭐 몇 가지 얘기들이 흘러나오고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이제 후속 보도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것도 사실 이게 이 보안 문제에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과거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도급업체 직원이 예.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한국으로 유출하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도급업체 직원이 음. 뭔가 중요한 문건을 한국으로 유출하려다가 적발된 게 있다. 수출 통제 대상에 해당하는 정보를 소지한 채 한국으로 향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려고 했다가 적발돼서 해고되는 사건이 있었다라는 예. 보도가 나왔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떤 보안 문제가 발생했고 거기에 결국에는 동맹국을 민간 국가로 연결했던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이제 같이 이어지면서 나온 건데 그거는 이제 전체 줄기에 그냥 사이드 이제 팩트 중에 하나고 다른 이유들이 있었을 것이다. 뭐 이게 좀 해석이 분분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하튼 미국에서 왜 지정했는지 우리도 모르겠어요 하다가 어제 처음으로 미국 입장이 나온 거네요. 예. 그렇죠. 그게 이제 어젯밤 우리 외교부가 밝힌 내용인 거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볼까요?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